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뺄셈의 리더십이란 책입니다. 김인수라는 분이 쓰셨고요. 명태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좀 독특하죠, 이름이. 2015년 10월에 나온 책입니다. 320쪽입니다. 먼저 저자 살펴보겠습니다. 저자 김인수님은 현재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이다. 1997년 동신문사에 입사해 산업부, 부동산부, 금융부, 기업경영팀 등을 거쳤다. 2013년과 14년에는 동신문의 주말 비즈니스 섹션 팀장을 맡으면서 세계적인 경영석학과 CEO들을 인터뷰했다. 2012년 5월부터 네이버와 매경닷컴에 사람이니까 경영이다와 같은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셨고 동대학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MBA를 받으셨고 현대인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장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않는 문명화된 공간이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하시고요. 보스를 해고하라, 세상이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의 탄생 등을 쓰셨다고 합니다.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판단을 빼라. 베스트 직원마저 망칠 텐가. 2. 관리를 빼라. 좀비 직원 만들 텐가. 3. 말을 빼라. 보스가 입 닫아야 팀 성과가 높다. 4. 자신감을 빼라. 무지야말로 자신감의 원천. 5. 야근을 빼라. 야근을 자주 시키는 상사는 해고하라. 6. 악질을 빼라. 악행은 전염병이다. 7. 인센티브를 빼라. 창조성과 내적 동기를 파괴한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리더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은 저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진정한 리더는 바로 뺄셈의 리더, 일을 줄이고 덜어내는 스타일의 리더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뺄셈의 리더는 일을 줄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면 기존에 하고 있던 일 중 가치가 떨어지는 일을 없애버립니다. 로버트 서튼 스탠포드대 교수는 직원들에게 탁월함을 전파하고 싶다면 기존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정신적인 부담부터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업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원들은 사실상 무언가 새로운 일을 탁월하게 해낼 만한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뺄셈의 리더는 간섭과 통제도 함께 줄입니다. 직원들은 스스로 어떤 것이 옳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간섭받지 않는 상황일 때 오히려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뺄셈의 리더는 직원들에게 자율적으로 일하면서 책임을 부여하는 위임 구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리더가 계속 뺄셈의 리더십을 지속하게 되면 그야말로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듯한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조직원들에게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하고 업무 지시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세밀한 지시가 아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그뿐입니다. 직원들 역시 리더의 말을 지시나 명령이 아닌 제안이나 권고로 받아들이죠. 뺄셈의 리더는 단기 성과를 내기 위해 일을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원들은 리더의 존재를 강하게 느끼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책에는 조직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으로 뺄셈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으며 뺄셈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리더가 덜어내야 될 요소들에 대해 7가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 판단을 빼라. 베스트 직원마저 망칠 테냐. 아무리 유능한 직원이라도 보스가 일을 잘 못하는 직원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실제로 무능해지는 현상을 필패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왜 보스는 열심히 일하는 부하 직원을 알아주지 않는 것일까? 이는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편견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부합되는 증거만을 보려는 편견이 있다. 이 같은 편견을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보스가 직원 A의 성공을 기대한다면 A가 잘하는 것만 보게 된다. 반대로 직원 B가 실패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B가 실패하는 사례들만 찾게 된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렇다. 보스 역시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인 이상 확증 편향이라는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확증 편향에 빠진 보스는 종종 부하 직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하나는 일을 잘하는 인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일을 잘 못하는 아웃그룹이다. 일단 보스 눈에 아웃그룹으로 분류되면 아무리 일 잘하는 직원도 필패 신드롬의 희생양이 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보스들이 스스로 그 같은 분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다. 이는 무의식적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고치는 게 더욱 어렵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들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직장 생활에서도 이것은 어느 정도 적용되는 법칙 같습니다. 만약 내가 모시는 상사가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고 한번 내린 판단이 잘 안 바뀌는 스타일이라면 더욱더 첫인상은 중요해집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 혹은 특별한 행동들 때문에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람이면 이런 것이 관계가 없을 건데 이것이 직장 내에서의 문제이면 더구나 나에게 내려진 상사의 판단이 부정적인 것에 속한다면 나는 내게 씌워진 부정적인 뉘앙스를 벗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한다 해도 사실 타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내가 바꾸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책에서 강조한 대로 이런 불필요한 관심에서 일어나는 선입견 혹은 판단을 아예 제거하고 부하 직원을 의심하지 말고서 믿고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관리를 빼라. 좀비 직원 만들 거냐. 한국의 직장인은 강고한 계층제 아래 보스의 지시에 복종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보스의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보스의 눈밖에 나고 승진과 보너스 산정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게다가 보스와 의견 충돌을 빚는 것은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한 일이다. 권력자인 보스의 심기를 해치지 않고 그가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려면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한국 직장인들은 보스의 지시에 순응한다. 그리고 보스의 지시를 받는 순간 그의 권위에 복종해 두뇌에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영역의 스위치를 꺼버린다. 그러면서 직장인들은 점점 좀비 직원이 되어간다. 신입 직원들의 눈빛은 의욕으로 가득 차 있다. 빨리 배워서 성장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빨리 한 사람 몫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다. 이들이 높은 수준으로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는 것은 100% 확실하다. 그러나 신입 직원들은 어느덧 업무 의욕을 잃어간다. 이를 통해 성장하겠다는 동기가 사라진다. 이들 중 상당수는 회사에 사표를 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0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신입사원 채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이 25.2%에 이르렀다. 대기업은 조금 상황이 낮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입사 1년 이내에 회사를 떠난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힘들게 입사한 대기업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며 용기를 낸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한다.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주거나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난센스다. 동기부여를 파괴한 주체가 다름 아닌 그들 기업이기 때문이다. 명령과 지시, 복종과 통제를 강조하는 관료적인 기업 문화가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파괴했다. 그래 놓고는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한답시고 온갖 인센티브를 짜내는 상황이 오늘날 한국 기업의 현실이다. 모든 기업이 사실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만 우리 사회의 기업들은 특히나 명령, 지시, 복종 등을 요구하는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강한 편입니다. 관료적인 기업 문화는 덩치가 큰 기업일수록 굉장히 효율적인 효과성을 발휘하는 반면에 실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동기부여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가장 좋은 판단이 무엇인지 떠오르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소위 말해 자율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자율이 없이 시키는 일만 하며 이러한 일의 태도가 고착화되게 되면 어떠한 능동적인 직원도 수동적으로 바뀌고 이른바 월급 루팡으로 변해버립니다. 관리자가 계속해서 명령하고 지시하면서 무언가를 더하는 이러한 관료제적 관리 문화를 이제는 조금 덜어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3. 말을 빼라. 보스가 입 닫아야 팀 성과가 높다. 자신의 보스가 안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해 그가 적인지 아닌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순식간에 판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선사시대부터 그렇게 작동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예를 들어 B 대리가 회의 중에 A 부장의 면박을 당했다고 해보자. B 대리의 원시 뇌는 A와 회의를 할 때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를 감지한다. 그러면 B의 뇌는
0.07초 안에 A를 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뇌의 다른 부분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서 A와의 공유와 협력을 중단시킨다. 그리고 입을 닫고 더는 아이디어를 내지 않는다. 동시에 B의 뇌는 A와의 좋지 않았던 기억을 끄집어낸다. 이 사람은 지난번 회의 때에도 내게 면박을 줬어. 동료인 C에게도 그렇게 했지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강조하건대 부하 직원에게 불안감을 주지 마라. 그러는 순간 부하 직원의 두뇌는 0.07초 안에 당신을 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회사에서 정말 회의가 많이 열리는데요. 문제는 회사 내부적으로 일의 효율을 위해 부여한 위계 질서가 회의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이나 창의적 의견 개진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평가자인 상사와 함께하는 회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의 평소의 생각이나 스타일을 고려해서 내 생각은 꼭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입맛에 맞는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스스로 윗사람 눈치 안 보면서 의견 개진을 하는 사람은 정말 인사고과에 관심 없는 회사 생활을 취미로 하는 금수저이거나 아니면 오너의 아들일 겁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아주 높은 사람과 회의를 하는 대단히 회의가 펼쳐지면 대빵께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시면 주위 모든 사람이 입을 닫고 경청하며 반대되는 의견은 모두 정화되고 답은 원래 정해져 있던 것처럼 회의가 마무리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한 상무님은 회의 때 정말 단 한마디도 입도 뻥끗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야, 내가 얘기하면 니들 어차피 얘기 안 하잖아. 난 그냥 오늘 듣기만 할게. 어떠신가요? 정말 쿨하고 멋진 상무님 아닙니까? 4. 자신감을 빼라. 무지야말로 자신감의 원천. 그렇다면 진짜 리더, 최고의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 그저 좋은 기업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위대한 리더는 어떤 유형의 인물일까? 세계적인 경영 구루 짐 콜린스는 베스트셀러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서 최고의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답을 제시했다. 짐 콜린스에 따르면 경영 능력은 5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낮은 1단계는 능력이 뛰어난 개인이다. 2단계는 합심하는 팀원, 3단계는 역량 있는 관리자, 4단계는 유능한 리더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5단계의 경영자는 어떤 유형의 리더일까? 겸손이야말로 5단계의 리더가 갖춘 핵심 소양이었다. 물론 겸손만으로는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없다. 겸손의 직업적 결의를 결합한 사람들이 단계 5의 리더가 된다고 짐 콜린스는 강조한다.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짐 콜린스가 말한 겸손한 리더야말로 조직원들이 믿고 따르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의사결정의 권한이 크고 중요한 인물로 대접을 보통 받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이나 생각, 판단들이 다 옳은 것 혹은 바람직한 것으로 오판을 하기 쉽고 이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자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현명한 왕들은 충원이나 직언을 해주는 신하를 곁에 두고 아꼈다고 하죠. 늘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 근거 없이 자신감에 충만해서 행동을 방만하게 하게 되기도 하고 섣부른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리더라면 계속해서 스스로의 자신감을 좀 더 줄이고 냉철하게 현재의 상황과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야근을 빼라. 야근을 자주 시키는 상사를 해고하라. 사무실 노동자는 스스로 노동 강도와 업무 속도, 업무량을 어느 정도 조절할 자유를 갖고 있다. 감시하는 상사의 눈을 피할 틈새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야근에 지친 노동자는 컴퓨터 뒤에 앉아서 웹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머리를 식힌다.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데 일과의 상당 시간을 쓴다. 그러면서 오늘도 야근할 게 뻔한데 일을 일찍 마치면 못하나 그냥 일은 저녁 먹고 난 뒤에 해야지 하며 업무를 미룬다. 이렇게 되면 노동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누군가 오늘날 한국의 낮은 노동 생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것은 기업의 경영자들이며 보스들이다. 이들이 야근을 강요해 노동 생산성 하락을 부추기는 장본인들이다.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면서 낮은 노동 생산성을 근로자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제발 직원에게 저녁 있는 삶을 돌려줘라. 그러면 생산성과 업무 몰입도가 함께 높아질 것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으로 지정하면서 직장에서의 야근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야근을 정말 밥 먹듯이 했는데 최근에는 야근을 되도록 안 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지고 6시 이후에
정말 바로 퇴근하는 직원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야근은 정말 큰 상관이 없다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의 강도를 정말 고텐션으로 빡세게 근무 시간 내에 다 처리하고서 집에 가는 것이 야근을 전제하고 근무 시간 내에 좀 늘어지게 근무하는 것보다 정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일하는 시간의 양 자체를 많이 하는 것이 성과의 기본이라 생각하는 상사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80년대 스타일의 고지식한 아마추어적인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권오현 사장님의 책인 초격차를 읽어보시면 그 책에서도 야근 좋아하는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질타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야근을 한다고 초격차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며 단지 산술적으로 양치기를 하려는 낮은 수준의 업무 전략이다라고 말이죠. 6. 악질을 빼라. 악행은 전염병이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로 꼽혔던 장폴 사르트르는 타인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말했다. 내가 있는 공간과 시간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것은 종종 타인이기 때문이다. 직장이라는 공간도 다를 바 없다. 타인 때문에 지옥이 된다. 남의 공을 가로채고 폭언을 하고 지속적으로 동료를 이용하려 드는 악질 상사, 악질 동료는 직장을 지옥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50대 초반의 임원이 40대 후반의 부장에게 너 바보냐? 라는 말을 내뱉고 그 말에 화가 난 부장이 30대 후반의 차장에게 너 병신이냐? 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던지는 게 상당수 한국 기업의 지금 현실이다. 많은 직장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직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상사의 폭언입니다. 일을 처음 하면 당연히 서툰 것일 텐데도 제가 만난 상사 중에 한 명은 본인은 스스로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마냥 익숙하다면서 내가 일하는 방식이 바로 답인데 답을 옆에 두고도 넌 왜 그렇게 못하냐며 갈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조직에서 일하는 것은 다 좋았지만 폭언을 일삼는 그 상사와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회사를 이직했고 이직한 후 지켜보니 그 회사에서 자부심 쩔게 다니던 폭언하던 그 상사도 20년은 다닐 것처럼 하던 그가 곧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미묘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다 회사의 녹을 먹고 일하는 같은 직원들끼리 폭언을 하고 악랄한 행동으로 서로 괴롭히는 것은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최근에는 많은 회사들이 수평적이면서도 서로 간의 언어를 순화하여 사용하는 쪽으로 캠페인 같은 것이 많이 진행되었고 최근에 사회인이 된 90년대생들은 분위기 자체가 과거 세대와는 아주 많이 달라가지고 우리네 기업 문화도 앞으로 계속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 인센티브를 빼라. 창조성과 내적 동기를 파괴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테레사 아마빌 박사는 실험을 통해 인센티브가 오히려 창의력을 저해한다는 결과를 도출해낸 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헛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연구 개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강조해 그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돈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 결과 창의적인 제품 개발을 방해한 거예요. 그러나 현실의 많은 경영자들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좋은 디자인이나 제품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보다 혁신적인 디자인이나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두뇌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 집중하는 대신에 그저 인센티브를 가장 빨리 손쉽게 받는 방법을 탐색하게 된다. 그 결과 인간의 두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는 데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이 훼손되고 만다. 좋은 직장은 월급도 잘 주고 인센티브도 많은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 혹은 창의적인 조직을 꾸리고 싶은 리더에게 인센티브는 오히려 독약일 수도 있습니다. 책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단순한 일, 예를 들면 드라이버로 나사 조이기 같은 업무만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양을 많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생산력 향상으로 반드시 연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티브한 업무의 영역에서는 오히려 돈에 대한 개념이 머리로 들어오는 것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방해하고 오로지 돈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글과 같은 회사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아예 기본급 자체가 월등히 높아버려서 회사 일 외에 다른 일을 굳이 신경 쓰며 부업하려 할 필요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창조적인 분야에 몸담고 계신 리더가 계시다면 조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할 적에 금전적인 목표가 아닌 기본급을 아예 올려주는 것과 같이 업무 외에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고려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책에서도 인센티브보다는 충분한 급여를 통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 미국 내에서도 더 주요한 전략이었음을 입증한 사례들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